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아주 작은 실마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의 눈빛이나 처음 본 순간 묘하게 느껴지는 불쾌한 예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가면을 마주합니다.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칼을 품은 사람, 다정함이라는 연기 속에 질투를 숨긴 사람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면 어쩌면 여러분은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생각보다 교묘해서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믿었다가는 나중에 등 뒤에서 들리는 험담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슬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에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 바로 옷차림입니다. 옷이 뭐 그리 중요해? 편하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옷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그 사람의 본성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세상에 나를 어떤 인격체로 보여주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무의식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죠. 심리학계에는 Closed Cognition and Closed Cognition, 즉 차계 인지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애덤 갈린스키 박사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이를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흰색 가운을 입혔는데 한 그룹에게는 이것이 의사의 가운이라고 말해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화가의 가운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의사 가운을 입었다고 믿은 사람들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훨씬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옷이라는 단순한 직물이 인간의 인지 능력과 사고방식, 심지어는 자아 정체성까지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학술적으로는 의복의 사회심리적 표상에 따른 인지적 정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요새 유행하는 재택근무룩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위에는 빳빳한 셔츠를 입고 화면 속에서는 완벽한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책상 아래로는 구멍난 잠옷바지를 입고 있는 우리네 모습 말입니다. 이것 역시 어쩌면 나는 일은 하지만 내 영혼까지 구속당하진 않겠다라는 아주 필사적인 자아 방어의 표출일지도 모릅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고른한벌의 옷에는 그 사람의 욕망과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멀리서도 눈에 띄는 빨간색이나 노란색 같은 원색적인 옷만 고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화려한 걸 즐기는 게 아니라 내면 깊숙이나 여기 있으니 제발 나를 좀 봐줘라고 외치는 인정 욕구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늘 회색이나 검정 같은 무채색 속에 자신을 가두는 사람은 어떨까요? 물론 신중한 성격일 수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보호색을 입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옷의 주름 하나조차 메시지를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리미로 갓 밀어낸 듯 주름 하나 없이 단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단순히 깔끔한 성격을 넘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통제욕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엉망진창일지언정 내 옷깃만큼은 흐트러짐 없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옷에 투영된 것이죠. 반대로 항상 티셔츠가 목이 늘어나 있거나 얼룩이 묻은 채로 다니는 사람은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남의 시선 따위보다 내 편안함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아주 확고한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일 수도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무신경함일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왜 입었느냐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옷은 몸을 감싸지만 영혼은 옷 밖으로 새어나온다. 철학자 롤랑 바르트 역시 옷은 언어다라고 말하며 인간이 옷을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 소통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잡지식 하나를 더하자면 여러분은 셔츠의 단추 방향이 남녀가 다른 이유를 아시나요? 과거 귀족 여성들은 하인이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하인의 손방향에 맞추느라 단추가 왼쪽에 달렸고 남성은 스스로 무기를 꺼내기 편하게 오른쪽에 달렸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처럼 옷차림의 아주 사소한 규칙조차 그 시대의 계급과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정장을 입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수천만 원짜리 명품 로고를 온몸에 두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관찰 포인트는 스타일의 일관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유행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신만의 고집스러운 스타일 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힙합 스타일이었다가 오늘은 갑자기 단정한 모범생 스타일로 나타나는 등 스타일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비정상적으로 예민하거나 자아, 정체성이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만나는 사람에 따라 옷차림의 급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후배 앞에서는 추리닝 차림으로 나타나면서 윗사람 앞에서는 눈부시게 차려입는다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의 기준이 존중이 아니라 철저히 이득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바로 옷을 갈아치우는 사람 역시 자기 확신이 부족한 유형의 전형이죠. 결국 옷은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좁을수록 진실한 사람이고 거리가 멀수록 꾸며낸 가식이 많은 법이죠. 내 친구는 옷을 너무 못 입어서 패션 테러리스트야라고 비웃기 전에 어쩌면 그 친구야말로 꾸밈없이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머리카락 한 올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사람의 미소 뒤에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정교한 계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옷이 얼마나 비싼지 혹은 얼마나 유행하는지 보지 마세요. 대신 저 사람은 왜 저 옷을 골랐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한 벌의 옷이 당신에게 그 사람의 본심을 가장 먼저 속삭여 줄 테니까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우리의 첫 번째 여정입니다. 옷차림이 그 사람의 외벽을 감싸는 화려한 혹은 소박한 벽지라면 이제 우리는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말버릇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가장 정직한 창문이자 그 사람의 내면을 숨김없이 비추는 언어적 지문과도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는 단순히 말의 경제적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인격과 진심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 해결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에서는 천냥 빚을 갚기는커녕 말 한마디로 공들여 쌓은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학술적으로 이를 접근해 보면 언어적 지표를 통한 심리적 투사 기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단어와 말투에는 본인의 가치관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천 명의 대화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꽤나 충격적이었는데 한 사람의 성격, 태도, 심지어 미래의 인생관까지도 평소 사용하는 어휘와 말투 속에 다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옷은 큰맘 먹고 비싼 걸 사입으면 그만이고 표정은 거울을 보며 연습하면 속일 수 있지만 급박한 순간이나 편안한 자리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버릇만큼은 절대 연기할 수 없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위험한 말버릇은 자기 자랑에 늪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묘하게 피곤해지죠. 대화가 시작된 지 단 5분도 안 되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로 바뀝니다. 아, 그거 나도 해봤는데 내가 예전에 말이야, 나 그쪽에서는 좀 유명하잖아.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이런 분들은 아마 장례식장에 가서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이 관 정말 좋네요. 사실 제가 예전에 관 제작 원가 계산하는 법을 좀 배웠는데 말이죠 라고 말하며 조문객들의 시선을 가로챌 타입이죠. 농담 같지만 이런 자기중심적 대화 방식은 상대방을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관객으로 전락시킵니다. 사회심리학자 마크 레어리 박사는 30년 동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뒤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일수록 내면은 지독하게 불안하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진짜 강한 사자는 숲속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걷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그 존재감을 느끼니까요. 반면 하버드 대학교의 또 다른 실험에서는 인간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의 쾌락 중추가 마약이나 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은 일종의 도파민 중독자인 셈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사실 그의 머릿속은 다음에 내 자랑을 어떻게 끼워 넣을까를 계산하느라 바쁜 비디오 게임 버퍼링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할 지점은 말을 끊는 습관입니다. 대화는 흔히 캐치볼에 비유되곤 합니다. 공을 던졌으면 상대가 받아서 다시 던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죠. 하지만 말을 끊는 사람들은 공을 독점합니다. 상대가 공을 던지기도 전에 손에서 뺏어가거나
내가 던진 공을 상대가 받기도 전에 다른 공을 던져버립니다. 아, 그건 내가 잘 아는데 잠깐만 내 말부터 들어봐라며 대화의 흐름을 뚝뚝 끊어먹죠. 조지타운 대학교의 데보라 테넌 교수는 20년의 연구 끝에 이 현상을 바라 주도권 선점에 따른 권력적 위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즉, 말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위다라는 무의식적인 권력 과시라는 것이죠. 이들은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아래에 두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직급이 높거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의 말을 더 자주 가로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농담을 던지자면 이런 분들과의 대화는 마치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해외 화상 통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2초 뒤에 렉이 걸린 듯 자기 말만 들려오니 결국엔 입을 닫게 되죠. 그들은 대화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가장 소중한 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의 말버릇은 화려한 수식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힘에 있죠.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온전히 기다려주는 그 짧은 3초의 여유가 수백 마디의 조언보다 더 큰 위로와 신뢰를 줍니다.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우리가 소통할 때 사용하는 단어 자체의 영향력은 전체 의사소통의 7%에 불과하고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톤, 표정, 태도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들어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를 안경을 걸거나 선글라스를 고정하는 장식용 아이템으로만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신이 우리에게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를 주신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2배 더 공을 들이라는 아주 정교한 설계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할 때 그가 얼마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혹은 내 말을 끊고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지는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격이 걷는 발자국이며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그 본성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제 소리의 파동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읽어낼 준비가 되셨나요?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기에 그림자만 잘 살펴도 본체의 크기와 모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차림으로 겉을 살피고 말버릇으로 그 속을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인격이 가장 고차원적으로 포장되는 지점, 바로 겸손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흔히 겸손은 미덕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 생각에 현대 사회의 겸손은 때때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질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이들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남들보다 더 높이 평가받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전략적 인상관리, Strategic Impression Management의 일환인 겸손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이 교묘한 심리를 파헤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기소개를 시킨 뒤 그들의 언어 습관을 정밀 분석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타인의 칭찬에 비정상적으로 민감하고 자신이 평가받는 순간을 은밀히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벼운 농담을 던져볼까요? 이런 분들의 겸손은 마치 제 셀카 너무 못생기게 나오지 않았나요? 라고 물으면서 사실은 아니야. 너무 예뻐. 라는 답정너식 답변을 100개쯤 수집하고 싶어 하는 SNS 게시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척 하면서 상대방이 더 큰 칭찬의 곡괭이로 자신을 치켜 세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학술적으로는 이를 사회적 지향성에 따른 보상 획득 기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지만 가짜 겸손을 떠는 사람은 내면의 공허함을 타인의 칭찬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이런 부류의 공통점을 불안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자신감이 없기에 겉으로 자신을 낮춰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인정과 갈망을 동시에 충족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칭찬을 들으면 손사래를 치면서도 눈빛은 미세하게 반짝이고 입꼬리는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미세하게 떨립니다. 더 칭찬해달라는 무의식의 신호를 온몸으로 내뿜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농담입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가끔은 칭찬 자판기가 된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들은 아유, 저 이번에 승진한 거 정말 운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만약 당신이 맞아요. 운이 정말 좋으셨네요 라고 진심으로 동조해버리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분위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운이라니요. 당신의 실력이죠. 라는 정답지였으니까요. 진짜 겸손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가짜 겸손은 상대의 반응을 조종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행동 경제학 실험에 따르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을 때 구질구질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라고 짧고 명료하게 답하죠.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을 타인과 나누는 여유를 보입니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겸손은 위대한 사람의 의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말은 진짜 겸손이 자신을 정확히 아는 지혜에서 비롯됨을 일깨워 줍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기에 낮출 수도 있고 상대를 진심으로 높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동양에서 겸손을 뜻하는 한자 겸, 해문, 말씀, 언, 예, 겸할, 겸잼 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자신의 말을 아끼고 남의 말을 함께 담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하지만 가짜 겸손을 떠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이 길어집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 뒤에는 반드시 하지만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거나 사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나였다는 식의 은근한 자랑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들은 겸손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분위기를 통제하려 들며 상대가 자신을 충분히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내심 서운해하는 티를 냅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이런 겸손 중독자들은 가끔 병원에 가서 칭찬 부족증 진단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화 패턴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강연 요청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라는 식의 말은 전형적인 humble bragging, 즉 겸손한 척하는 자랑질의 정수입니다. 정말 바빠서 힘든 사람은 한숨부터 나오지 자신의 인기를 수치화해서 읊조리지 않거든요. 가짜 겸손은 연극적입니다. 무대 위 주인공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을 낮추지만 눈은 끊임없이 관객석의 반응을 살핍니다. 반면 진짜 겸손은 고요합니다. 칭찬이 있든 없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그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별거 아닌 사람으로 취급해도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귀치 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입술 너머로 어떤 욕망이 일렁이고 있나요? 그 말이 정말 자기 절제 표현인지 아니면 당신의 칭찬을 낳기 위한 미끼인지 구별해 보세요. 진짜 겸손은 말이 적고 담백하며 가짜 겸손은 말이 길고 연극적입니다. 그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순간 당신은 사람의 본심이라는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강력한 나침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가장 깊은 곳, 시선과 권력의 문제로 향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당신 곁의 사람들을 조용히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외면과 언어의 장막을 지나 가장 깊고도 정직한 신체 부위인 눈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이 말은 결코 진부한 비유가 아닙니다. 뇌에서 밖으로 돌출된 유일한 신경 조직이 바로 눈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눈빛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질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생방송 채널과 같다는 점에 동의하실 겁니다. 입술은 철저한 훈련을 통해 거짓을 노래할 수 있지만 동공의 떨림이나 눈 주변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는 우리가 타인을 얼마나 본능적으로 파악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눈을 본 지 불과 0.1초 만에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하죠. 첫 마디를 떼기도 전에 우리의 뇌는 이미 상대의 눈빛에서 위험 혹은 안전이라는 신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이를 안구운동의 비수의적 특성에 기반한 인지적 불일치 검출 기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가 말하는 내용과 그 사람의 실제 감정이 다를 때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그 부조화를 포착해 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가끔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천장의 층수 표시판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예술작품인 양 뚫어지게 쳐다보곤 합니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한 이 필사적인 시선 회피야말로 역설적으로 나는 지금 당신과 소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이 상황이 매우 불편하다라는 본심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는 셈이죠. 눈은 이토록 정직합니다. 대화 중에 자꾸만 시선을 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인지 실험에 따르면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은 단순히 내성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감추고 싶은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이 뱉은 거짓말이 눈을 통해
들통날까봐 무의식적으로 셔터를 내리는 행위인 것이죠. 반대로 눈을 너무 뚫어지게 응시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시선 고정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우위를 점하려는 권력욕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빛을 마치 상대의 의지를 꺾으려는 무기처럼 사용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농담입니다. 상사와 면담할 때 지나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열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오늘 한판부터 보자는 도전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은 영장류 중에서 유일하게 눈에 흰자위 공막과 뚜렷하게 드러나는 종입니다. 침팬지나 고릴라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숨기기 위해 공막이 어두운 편이지만 인간은 서로의 시선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시선의 방향을 숨기지 못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즉,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힘들게 설계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설계를 교묘히 비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뒤센 미소, 닥첸 스마일의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기쁨을 느낄 때는 입꼬리뿐만 아니라 눈 주변의 알륜근이 수축하며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힙니다. 그러나 계산된 가짜 미소는 오직 입만 움직입니다. 표정은 친절의 정석을 연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미세 표정 분석 장비를 통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깜빡임 횟수가 급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몸의 다른 부위는 속여도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눈꺼풀과 동공은 진실을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처럼 마스크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모두 눈빛 읽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관이 가려지니 상대가 진짜로 즐거워서 웃는 건지 아니면 이 대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영혼 없이 입만 벌리고 있는 건지 눈만 보고도 단번에 알 수 있게 되었죠. 어쩌면 마스크는 인간의 위선을 걷어내고 눈이라는 가장 순수한 소통의 창구에 집중하게 만든 의도치 않은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격언 중에 쇼펜하우어가 남긴 아주 묵직한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숨기지만 눈은 영혼을 드러낸다. 이 말처럼 누군가를 깊이 알고 싶다면 그가 내뱉는 화려한 수식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 대화가 끊겼을 때의 눈동자의 움직임, 그리고 당신의 성공이나 슬픔을 마주했을 때 그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세요. 눈빛에는 의도가 섞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능이며 그 본능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꽤 많은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가장 강력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권력이라는 거울입니다. 사람은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힘을 가졌을 때 본 모습이 가장 추악하거나 혹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시선의 흔들림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권력이라는 바람을 만났을 때 어떤 불꽃으로 타오를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눈빛이 영혼의 창이라면 이제 그 창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집의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가장
극적이고도 잔혹한 진실의 장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권력이라는 이름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온할 때나 자신을 감춰야 할 때보다 손에 작은 권력이라도 쥐었을 때 가장 선명하게 그 민낯을 드러냅니다. 권력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쓰고 있던 가면을 강제로 벗겨내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사회적 위계 부여에 따른 공감적 신경망의 하향 조절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힘을 가졌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의 뇌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을 스스로 차단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 중 하나인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아주 평범하고 건강한 대학생들을 선발해 교도관과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단지 역할극일 뿐이었지만 단 며칠 만에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가학적인 폭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소엔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청년들이 권한이라는 이름의 채찍을 손에 쥐자마자 눈빛과 말투부터 바뀐 것입니다. 진바르도 교수는 실험을 중단하며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미니 진바르도들이 참 많습니다. 평소엔 누구보다 깍듯하던 동료가 과장으로 승진하자마자 갑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경우 말이죠. 이 대리는 실망이야. 김 과장이 직접 나서야겠어? 같은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신의 본성을 억눌러 왔는지를요. 권력은 이처럼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던 왕 혹은 폭군을 해방시킵니다.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고대 플라톤의 저서에 등장하는 기게스의 반지 전설이 있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투명 인간이 되어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게 된 목동은 결국 왕을 죽이고 왕비를 차지하는 악행을 저지르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수준입니다. 일상에서는 돈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심리학 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산이 늘어날수록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부유한 참가자들은 불편한 장면을 봐도 뇌의 감정 반응이 둔해졌죠. 돈이 사람을 나쁘게 만든 게 아니라 돈이라는 힘이 생기자 굳이 남의 눈치를 보며 착한 척할 필요가 없어진 것 뿐입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돈 몇만 원의 회비를 관리하는 동호회 총무만 맡아도 마치 일국의 재무장관이라도 된 듯 위세를 부립니다. 회비 미납자는 이번 모임 발언권 제한합니다. 라고 엄포를 놓는 그 당당한 어깨를 보고 있으면 인간의 권력욕이 얼마나 사소한 틈을 타고 흘러나오는지 알 수 있죠. 작은 권력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결국 큰 권력을 쥐었을 때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누군가를 깊이 알고 싶다면 그가 가장 약할 때가 아니라 그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섰을 때의 행동을 보세요.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후배에게 지시를 내리는 말투, 혹은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공격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작은 자리에서도 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그릇의 크기를
증명한 셈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농담입니다. 가끔은 부모라는 이름의 권력을 휘두르는 분들도 계시죠. 자녀에게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라고 말하며 실상은 자신의 통제욕을 채우는 모습은 가정이라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권력 실험과도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는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본성에 민낯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옷차림을 통해 그가 어떤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지 보세요. 두 번째,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버릇을 통해 영혼의 지문을 읽으세요. 세 번째, 겸손이라는 연기 뒤에 숨은 인정 욕구를 파악하세요. 네 번째, 거짓말을 못하는 눈빛의 진실을 마주하세요. 마지막 5번째, 권력을 쥐었을 때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세요. 여기에 2가지를 더 보태자면 약속을 대하는 태도와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는지도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열등감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격언을 다시 한번 빌리자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고 사람은 그 권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인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니체의 말처럼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는 결국 나 자신이 서 있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타인에게 그런 맑은 시선과 단단한 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긴 밤의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때로는 두렵고 쓸쓸한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의 다른 얼굴을 보게 되는 건 가슴 아픈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을 미리 방지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여러분의 진심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지혜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무거웠던 생각들을 하나둘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숨소리는 조금씩 느려지고 주변의 소음은 아득히 멀어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명료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지혜롭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차가운 공기를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처럼 이 밤의 고요가 당신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별들처럼 당신의 내면에도 조용한 평화가 깃들기를 빌며 이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깊고 포근한 잠의 세계로 천천히 빠져드세요. 스크립트 종료. 안녕히 주무세요.